저번 주에 도쿄 마라톤을 참가를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도쿄 간 김에 이제 퍼펙트 데이즈에 나왔던 화장실들 투어를 하고 실제로 그 집도 가보고. 있다면서요? 아, 집 진짜요? 있어요. 똑같아요. 세트가 아니니까. 그 앞에 자판기도 있어요? 그대로 있고. 그런 화장실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쓸 한번 이렇게 볼 일도 봐봐요? 볼 일도 봤죠. 그게 왜 궁금해요? 게시록 보면 유진열 씨가 여기 진짜 훌륭합니다. 이거 사실은 좀 계셔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민망한데 네, 접대는 아니고요. 뭐라고요? 접대는 접대 멘트 같잖아. 때라는 말을 써요? 이동진 형님하고 접대라는 말안 접대라는 써요? 말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종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은 믿음 그 자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 겪었다면 나는 단 1초도 이젠 웃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 평생을 이제 거의 우울함의 끝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즐겁게 생활을 하지? 네, 라플 위클리에 새롭게 찾아온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도 자연스럽고 찰지게 소화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류준열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야, 유준열, 유준열. 네. 네네네. 우리 라플 위클리를 1화부터 빠짐없이 다 보신 찐 구독자라고 하는데 네, 사실인가요? 사심 채우러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세 분 모두 되게 팬이고 저는 어느 정도냐면 봤던 거 또 보기도 해요. 그 궤도님이 이제 과학 얘기도 해주시고 되게 낭만적으로 이동진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시고 안현모님이 또 정리해 주시고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보시나 보다. 또 요 지금 카메라 돌기 바로 직전까지도 네. 엄청나시더라고요. 들켰나? 카메라가 켜지기 전에 누가 몰래 카메라를 켜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실제로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궤도님이랑 최근에 방송을 같이 하나 했었어요. 오히려 안 될 과학 채널은 제가 잘 모르고 네. 라플 위클리를 너무 잘 보고 있다 했더니 그러면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했는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제가 바로 딱 이렇게 잘했어, 갖고 제가 잘했어. 원래 말 실수한 거 안 놓치거든요. 그래요? 세 분이서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은 제가 시청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댓글로 못 물어보니까 바로바로 물어보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좀 사석에서 이렇게 만담하듯이 저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많이 보셨으니까 저희가 네. 뭐부터 하고 녹화하는지 아시죠? 마인드맵. 정확해. 와. 그래서 저 이것도 하나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그 마인드맵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정식으로? 정식으로요. 오. 그래서 1편 보면은 막 못하시는 분과 저 엉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신고 보고를 따라해야지. 자, 오늘 주제 그러면, 기적이고요. 네. 왜냐면 배우님 나오신 게 기적이기 때문에 아이고 주제가 기적입니다. 영광입니다. 마인드맵을 배웠다고 하니까 되게 야, 이거 마인드맵 전문가가 우리 다 나오셨고 못 배운 사람들이 나 보고 따라 써야겠다. 다 보고 있어. 다 기다리고 보고 있어. 아이고, 기적이잖아. 이런 좋은 단어가 있었네. 약간 분위기 들어서 못 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생일, 크리스마스, 병범. 친구의 라이프 플러스 쓰신 거예요, 지금? 네. 밥친구. 제 밥친구. 주로 이제 저는 이런 아이패드 이렇게 딱 올려놓고 네. 밥 먹으면서 보면은 혼자서. 너무 재밌어요. 또 이게 한 40분 정도 되니까 식사 시간하고 딱 또 맞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딱 40분 정도. 녹화 끝나고도 같은 말씀 하실 거죠? 녹화 끝나고 이제 좋았습니다 하고 바로 오늘 주제 기적인데요. 주제를 생각을 하면 사실 되게 거창한 거 떠오르게 되잖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거 전 제일 먼저 맞아요. 떠오르고. 그런데 지금 뭐 준열 배우님도 뭐 하루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적으셨듯이 그냥 일상 속에 일상, 작은 기적들은 항상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세 분은 이것만큼은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 꼽자면 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인 것 같아요. 침투부 첫 출연. 들리세요? 그게 기적 그게 급이에요? 기적? 그게 저한테는 기적. 기회 정도가 아니고 기적. 거의 기적.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한번 과학 특강률을 해보고 싶다. 나랑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이게 왜 기적이냐면 저는 똑같이 궤도였는데 똑같이 과학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직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과학을 싫어하고
정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너 그렇게 말 잘하는데 왜 과학을 하냐. 너같이 말 잘하는 애가 다른 걸 했으면 넌 이미 성공했다. 강연 가도 사람들 아무도 없고 500석에 2명 앉아있고 막 그 직원들 앉아있고 이런 강연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딱 나오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너무 과학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요즘엔 듣는 얘기가 네가 분야가 과학이라 너무 좋겠다. 네가 다른 걸 했으면 특별한 게 없는데 과학으로 하니까 너무 무궁무진하지 않냐 소재가.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BCAD 나누는 것처럼 어, 침전과 침투가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 궤도님이 침투뷰에 나갔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침착맨도 라플 위클리에 언젠가 한번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기적으로 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인과관계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밑밥을 깔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제가 맨날 라플리클 얘기를 하고 라플리클리가 이미 준비하고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시동 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님은요? 저는 이제 이 마인드맵을 기본적으로 제 걸 설명드리면 네, 제일 이제 큰 주제가 2년하고 20분짜리예요. 하루예요. 네. 마인드맵 설명하는 거 처음이에요. 벌써? 역대 최초. 이제 2년하고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점점 뻗어나가는 건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나이를 한두 살 먹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거에서 이제 좀 더 기저에 와닿는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구나라는 기적을 좀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같은 날, 내 생일이라던가 이런 게 뭐 수능 시험 보러 간다는 이런 특별한 날이 하루고 평범한 하루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는 시간 자체도 평범한 하루일 수 있고 이제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직장 안에서의 어떤 평범한 하루, 집에서의 평범한 하루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체계적이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목차대로 쓰면 책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이 핫스팟은 뭐 작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핫스팟이라는 작품은 평범한 하루에서 직장의 카테고리인데 이거 추천받았어요. 네, 그 초능력. 네, 맞아요. 그죠. 일본 한 어느 그 후지산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호텔의 이제 카운터를 보시는 그 분이 외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가 외계인이라는 거 알게 되고 나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인데 되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붕에 올라간 공을 좀 꺼내달라던가 이런 소소한 어떤 평범한 하루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외계인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해서 뭐 공을 꺼내준다던가 따뜻하겠다 되게. 네, 이런 굉장히 좀 소소하고 귀엽게 이렇게 표현해서 평범한 직장이 점점점 특별한 어떤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작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명작이라고.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매일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과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누가 한 말씀인 줄 아세요? 궤도가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한 분이 되게 핵심이에요. 과학자시군요. 네.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세상을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거. 네. 네. 두 번째는 세상에 어떤 기적도 없다. 근데 모든 게 다 기적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어느 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아내, 지금 내 남편 혹은 가장 친한 친구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만남의 순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우연들이 겹치게 된단 말이에요. 인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네. 그런 소설 보시게 되면 그 주인공이 두 명이 한 명이 테레사고 한 명은 토마스인데 두 사람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소설이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를 1년에 6번의 우연의 연속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라는 말을 뒤집어 버리면 아까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이게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확률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이게 사실 기적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저도 이제 확률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아인슈타인이 한 말처럼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게 기적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걸 과학자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기적을 정의한다는 건 뭐냐? 결국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일이 기적인 거예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고장나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때리는 경우 있습니다. 옛날 텔레비전, 그죠? 때렸을 때 고쳐집니다. 어쨌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뭔가 얘네들이 정렬이 잘 됐다라는 거죠. 보통 접촉 불량일 텐데 때렸을 때 고쳐지는 경우가 일부 있다는 거야. 있죠. 꽤 높은 확률로. 그럼 이걸 기적으로까지는 보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 고장난 텔레비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뭔가 능력을 써.
켜집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아까 때렸을 때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겠죠. 네네. 네. 근데 놀랍게도 켜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거의 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거의 0의 확률이니까. 근데 이것을 과학자가 그 말했잖아요. 네. 과학자는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열어서 안에 있는 부품의 고장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수리합니다. 혹은 교체를 해요. 네. 그럼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켜지겠죠. 켜지죠. 완벽히 켜지죠. 그거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과관계를 만든 거예요. 결과는 똑같이 텔레비전이 켜지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그 켜질 확률을 엄청나게 높인 거죠. 결국 과학기술이 이 기적의 확률을 올려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말하자면 과학 더 줄여서 얘기하면 통계학적인 지적인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정리가 무한 원숭이 정리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 네. 에밀 보렐이라는 이제 프랑스 수학자가 한 얘기인데 원숭이가 손으로 무작위로 막 타자를 쳐요. 그럼 막 타자를 쳤는데 그게 셰익스피어의 전집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네. 무한한 숫자의 원숭이들이 무한한 자판을 불러서 타자기를 치게 되면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이 우연히도 나올 확률이 있죠. 없진 확률 않은 값으로 거죠. 네. 1에 가깝다. 1에 네. 가깝다는 얘기는 100%에 된다. 가깝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무한대니까.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접근하는 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 인간이 지구에 존재할 확률은 맞아요. 너무 낮아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동차 부품이 한 6만 개 정도 있다고 쳐요. 그 6만 개 부품이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바닥에 늘어놓은 부품이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질 때 자동차로 떨어질 확률. 네. 이제 너구리 샀는데 다시마 2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 이런 거 인류가 지구에 존재할 확률이 요거보다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존재를 하잖아.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이 우주가 겪었을까. 무한 원숭이인 거죠. 네, 근데 천문학자들은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기적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뭔지 아세요? 기적하면 떠오르는 책. 이 기적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하면은 이거는 거의 기적하면 무조건 언급되는 책이에요. 사실 많이 해보셨는데. 다 빵 터졌어요. 사실은 유전자가 이기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지만 네. 유전자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저는 봐요. 그렇게 네. 볼 수 있네. 왜냐면 지금의 유전자가 거대한 흐름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는 봤을 때 이기적인 현상들을 목격을 했고 정말 이기적이기 때문에 생존했구나. 지금의 유전자는 어쨌거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생존했잖아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더키스도 몰랐을까요? 필체도 달라지고 오늘 준비도 많이 하고. 컨디션 좋으신데. 네. 아까 마인드맵에서 직장에서 핫스팟으로 네. 가셨는데 옆에 바빌론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 직장은 이제 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 해볼까 해요. 영화 업계. 네.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수백 명 또 혹은 뭐 보조 출연자들 같이 하면 뭐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한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자체를 되게 기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과장돼 있기도 하지만 이 업계 사람들은 정말 낄낄대면서 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뭐 눈물 흘리는 장면 같은 것만 봐도 마고로비 처음 막 데뷔하고 맞아요. 이럴 때 눈물을 세워놓고 눈물 이렇게 똑 떨어지는 타이밍까지 맞춰야 되는.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을 찍을 텐데 시간에 너무 쫓겨가지고 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눈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울고 컷하고 끝나면 돼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이런 시간에 쫓기는 게 알게 모르게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경을 좀 쓰고 있으니까 네. 몰입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노하우가 없는 거죠. 늘 잘 했으니까. 그래서 막 그 티어스틱이라고 하죠. 그거를 하는데 눈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픈데 눈물이 안 나. 아파서 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파서 울게 신기하다. 되기도 하죠. 더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날도 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괜히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면서 어제 일은 잊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소연했던 스태프들에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제 현장이 바빌론의 영화의 한 10배, 20배는 재밌는 일들이 많이 그래요? 일어나고 웃기는 것도 그렇고 뭐 슬픈 것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렇고 아마 더 영화의 배로 근데 바빌론은 저는 꼭 보면 좋은 게 제가 영화 관계자가 아예 아닌데도
그 명대사가 너무 많았어요. 네. 영화를 볼 때 배우가 이미 세상에 없어도 그 배우는 다시 살아나서 너의 친구가 된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유준열 씨 같은 분을 이제 우리가 스타라고 할 때 네. 이게 약간 상징이기도 하지만 진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흐르게 돼서 수십 년 지나가면 우리도 다 세상을 떠나고 유준열 씨도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누군가는 올빼미를 볼 거 아니에요. 맞아. 누군가는 리틀 포레스트를 볼 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별을 볼 때도 사실은 별을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별의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도달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 죽고 난 별의 그러니까요. 빛은 영화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군요. 네, 또 이렇게 멋지게 받아주시네요. 근데 이제 네. 사실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별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렇죠. 이거는 좀 편집을 좀 해주세요. 네. 영화의 어떤 완성도 혹은 뭐 사회적인 어떤 평가 이런 거랑 무관하게 출연하신 작품 중에 네네. 현장에서 가장 그 재미있고 기적같이 느껴졌던 그런 현장이 어떤 영화 얘기할 수 있나요? 오로지 재미로만. 갑자기 파이아키아의 네. 냄새가 나네요. 재미로. 네. 더 에이트 쇼라는 작품.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네. 아, 그렇죠. 그래요? 8명이 정말 한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같이 촬영 거의 하다 보니까 엄청 이게 친해지고. 엄청 친해지고 농담부터 해서 뭐 가깝게는 가족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그 그렇죠.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작품이 어떤 식으로든 그 기운이 들어가지 않나요? 아, 무조건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가는 작품은 절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케미에 네. 묻어나겠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야, 이거는 맞아요, 영화 진짜 보면서. 끈끈하게 찍었구나. 네네. 어떤 거는 이거 약간 비즈니스구나, 완전히. 제가 예전에 그 보디가드라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위트니 이제- 휴스턴이요? 네, 위트니 휴스턴 나왔던. 근데 그 영화가 이제 막 사랑 영화로 절절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케빈 코스너하고 이제 위트니 휴스턴이 키스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막 카메라도 막 엄청나고 너무 클라이맥스고 너무 사랑 영화의 절정인데 너무 두 사람이 안 친한 것 같은 거예요. 아, 그게 느껴지셨군요. 느껴지는 거예요. 떡잎부터 다르셨다. 네, 그래서 저거 너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평론가가 돼서 비화를 찾아보니까 네. 둘이 사이가 그렇게 나빴대요. 정말 현장에서. 최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아시는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현장이든 영화에서는 이런 게 사실은 좀 보일 때가 있다. 저는 아이의 기적이 제목에 들어간 작품 쓰신 게 있는데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아, 진짜로? 네. 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네. 기적. 이게 일본 원래 원제는 제목이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독특하게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이라고 붙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 하스파트 이야기하시고 이제 일상의 기적 이야기하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게 돼서 형은 엄마랑 살아요. 그 다음에 동생은 아빠랑 살아요. 서로 다른 도시에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신칸센의 새로운 어떤 라인이 개통이 돼서 이 도시가 연결이 돼요. 신칸센 새로운 라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신칸센으로 연결된 그 두 도시 사이에서 기차가 출발할 때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딱 지점이 있을 때 거기서 언덕 위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을 애들이 하게 돼요. 그런 얘기가 떠돌게 돼요. 다들 제각각 아이들은 기적을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네. 이치로 같은 선수가 되겠다. 혹은 예쁜 선생님의 남편이 되겠다. 이런 다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극 중에서. 이 아이들이 모여서 마치 무슨 반지 원정대처럼 원정을 가요. 실제로 이 통과하는데 언덕에서 자기 소원을 빌어요. 근데 주인공인 형의 소원은 뭔가 하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 근처에 있는 도시에 사는 자기 엄마 아빠는 서로 합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라는 재난이 생기게 되면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은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산 폭발이 빌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큰일 사람들이 나죠. 자기는 행복이지만 재앙이죠. 이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약간 성장 영화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그렇게 소원을 빈 장면에서 애들이 다 동시에 소원을 쫙 비는데 너무 귀여워. 네, 딱 지나가는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인서트 쇼트로 뭐 예를 들면 뭐 먹다 배움은 떡, 그 다음에 뭐 무슨 욕조에 널어놓은 수영복, 그동안 있었던 장면들. 춤을 추는 할머니의 손동작 이런 것들이 한 30개쯤 들어가는 거예요. 차례대로 쫙쫙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터덜터덜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기적을 바라러 갔다가 기적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있어봐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일상 장면을 그럼 쇼트로 넣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있으면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인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감독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 전 기차가 그 만나는 지점 가서 갔었어요? 예? 네. 거기 가셨다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요. 그 영화 장소에 촬영지 가고 거의 가고시마 근처. 가고시마 가고시마 근처로 근처예요? 나와요. 네. 소원 비셨어요? 교차할 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는 부산 갈 때 영화제 가고 할 때 기차를 많이 타면 네. 이 기차가 부산 가고 부산에 있던 기차는 서울에 오잖아요. 아마 이게 만나는 게 한 번 만날 텐데.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네, 보면 리스본에 야간 열차.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 속에 여인을 잠깐 본 것에 대한 그 감상이 묘사. 적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체 그게 딱 실력인가 보네. 떠오르네요. 제시력.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신칸센이든 뭐든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에 소원을 빈다거나 네. 뭐 유성호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소원을 빈다거나 혹은 이제 케이크 같은 걸 우리 생일 때 초를 불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네네. 그 순간들을 보면 항상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거나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존재에서 무존재로 갈 때 그러네요. 충돌할 때 이럴 때예요. 불이 사라지거나 그쵸. 위성이 사라지거나 네. 방언이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잠깐만요. 저 여태까지 몰랐어요. 불 때 빌어야 돼요? 아니요, 불고 나서 빌자. 이거 어둠 속에서. 불기 나는 직전. 촛불 불기 전에 비는데. 불기 직전. 진짜? 불기 전에 아유, 그러시네. 원래 빌고 원래. 부는 거예요. 그래? 네. 근데 어쨌건 이 분다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12월 31일 날 새해를 맞을 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1, 2, 3, 4 하지 않고 19, 87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0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를 만드는 거예요. 없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이 딱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내가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시간을 살 때 시간을 이렇게 구획지어 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물처럼 쫙 흘러가잖아요. 그런 순간에서 이렇게 일부러 구획짓는 것을 만들고 일부러 그러네. 0을 만들고 그러면서 소원을 빌려서 다시 나의 사는 마음가짐과도 같은 것이고. 네. 진짜 아까 화산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그 퍼펙트 제이즈는 뭐 워낙 유명한 영화고 최근에 개봉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매일매일 하루를 맞아요.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 그 화장실도 제가 저번 주에 가봤어요? 이야, 아! 거길 다 간단 말이에요? 와. 화장실 있는 투어. 데는 가요. 대박 네. 대박. 네. 그래서 아까 핫스팟 그 호텔도 가고 싶었는데 그건 네. 거리가 좀 있고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도쿄 마라톤을 참가를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매일매일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죠. 또 때마침 도쿄 마라톤이고 그래서 도쿄 간 김에 이제 퍼펙트 데이즈에 나왔던 화장실들 투어를 하고 실제로 그 집도 집도 가보고 있다면서요? 아, 집 있어요. 진짜요? 똑같아요. 세트가 아니니까. 그 앞에 자판기도 있어요? 그대로 있고 그런 화장실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쓸 한번 이렇게 볼 일도 봐봐요. 볼 일도 봤죠. 그게 왜 궁금해요? 그 기적이라는 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해서 소원을 빌어서 이룰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이루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영화가 있어요. 나이에드의 5번째 파도. 영화 제목은 그냥 나이에드인데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맞네.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네트 베닝이 또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랬던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 아네트 베닝은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당시 조디 포스터는 여우조연상 맞아요, 후보에도 올랐죠. 맞아요. 이 주인공이 60살이 됐어요. 원래 28살까지 수영 선수였고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수영해서 종단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당연히 어려운 거의 그쵸.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기 때문에 야심차게 도전해놓고 이제 실패를 했었죠.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나는 60대가 돼서 사실 그때보다 더 열악한 이제 몸이 됐는데 너무 아쉬워서 다시 도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이제 약간 코치이자 뭐 멘토 역할을 하는 절친이 있는데 조디 포스터. 네. 친구가 이제 조력자로 오케이 네가 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말리고 싶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몸을 만들고 훈련을 시작을 하죠. 거리가 한 177km 되니까 50시간이 넘는 시간을 꼬박 이 물장구를 쳐야 돼요. 헤엄을 쳐야 돼요. 뭐 이게 뭐 튜브 있나요? 아니요. 옆에서 이제 네. 배가 안전을 위해서 배가 같이 따라가야죠. 동행을 하기는 해요. 120분 내내 보는 내내 나라면 100번을 더 포기했을 그쵸. 것 같은 거예요. 아직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걸 내가 못했다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다시 그 열정을 끌어올릴 만한 영화다. There's no one more Naiad than you. 마라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 같아요. 풀코스를 뛰신 거예요? 네네네. 와. 40
42kg를 41.19? 네, 이것도 그냥 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마라톤을 뭐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스스로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들어올 때 주변을 돌아보면은 정말 남녀, 노소 뭐 다 들어오는 게 제 주변이에요. 지금 여기 쓴 것 중에 하나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라는 네.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그 역전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릴레이로 마라톤을 해요. 그 하숙집에 있는 10명이 달리기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가슴 맞아요. 뭉클한 그런 영화도 얘기인데. 있잖아요. 그 약간 동네 아이들 꼬마들 모아가지고 축구 대회 나가는 홈리스 월드컵. 아, 요거는 네. 홈리스 실제로 네, 이거 있는 일이죠. 싫어. 네. 홈리스들만 참가할 수 있는 실제 있는 대회예요.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게. You think football can do that? 지금까지는 이제 기적에 관해서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좋은 거, 유익한 거 이런 걸 말을 했는데 착각, 오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기적이 아닌 케이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지적 오류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심리적 오류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학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식 같은 걸 한번 보고 월식 같은 걸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뭔가 신이 말하는 것 같고 기적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 누군가가 굉장히 눈이 안 좋았어. 근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것을 실제 과학적으로 구현을 한 게 라식 수술이거든요. 네. 각막 절편을 제거해서 그 안에 이제 수정을 해서 근데 이게 누구나 그 수술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덕분에 기적이 어떤 의료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네. 존 트래볼타 나왔던 영화가 얘기하시니까 페노메논이라는 영화 있어요. 맞아요. 거기 보면 평범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30도 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늘에서 번개를 맞아요. 번개를 맞은 다음부터 갑자기 이 사람은 천재가 돼가지고 계산 능력, 암기력 어마어마하고 심지어는 초능력까지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신경하고 맞아요.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뇌종양 때문에 번개가 맞았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고요. 어쨌건 지금 말씀드렸던 인지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떤 환상을 봤다고 신의 환상을 봤다고 무슨 어떤 이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환각으로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약물을 잘못 먹었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오류로서 기적을 착각하는 이야기를 다룬 게 바로 최근에 나오셨던 영화. 계시록이 그런 내용이에요? 계시록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주인공을 맡은 이제 민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개척교회 목사예요. 굉장히 이제 허름한 곳에서 어렵게 그렇지만 성실하게 목회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제 민찬으로 나오는데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교회에 어떤 그 새로운 신도인 것처럼 보는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행동이 이상하고 나갈 때 살짝 보니까 발에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일단 목사의 자기의 굉장히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유괴된 것처럼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빨리 우리 아들 찾아봐 이렇게 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 내가 아까 보았던 남자가 성범죄자였던 것 같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 그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남자가 뭔가 삽 같은 거를 들고 봉고차에 싣고 이런 걸 보게 돼요. 이러니까 내 아들이 유괴가 돼서 큰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따라가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격투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어떤 사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해서 이 산을 딱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군요. 민찬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지금부터 벌이는 내가 했던 행동은 사실은 신이 나를 도구로 사용했던 일종의 계시를 주신 거구나라고 믿게 돼요.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지만 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포페니아라고. 네. 그렇죠. 아포페니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는 실제로 그런 의미가 없는 별개의 사실들을 연결시켜서 거기 어떤 패턴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달나라를 보면 옥토끼가 절구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토끼 모양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토끼 그룹, 나비 그룹 뭐 짝을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아포페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포페니아를 현상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연상호 감독이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있고. 그게 그 믿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본 게 진짜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닐 수도 있고는 그쵸. 관객들의 몫일 수 있는데 민찬이 본 거는 내가 본 거니까 본 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 본 게 어떤 신의 계시라고 믿으면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게시록을 아직 못 봤으니까 파묘라는 영화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싸움을 했고 막 이랬는데 뉴스에서는 곰이 나타나서 사람을 습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은 실제로 곰이었고 이들이 그냥 환각을 느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반대로. 네, 반대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통째로 만든 게 바로 라이프 오브 파이예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호랑이가 등장하는 그런 여정이었을까? 아니면 호랑이가 비유된 어떤 끔찍한 사건이었을까? 이걸 끝까지 열어두잖아요.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어느 것이 더 나은 이야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파묘 이전에도 많은 영화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라이프 오브 파이. 곡성도 그렇고. 그러네요. 여지가 곡성도 있죠.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파묘를 이제 곰까지 가졌다면 저희 여기까지 충분히 가시죠. 아 그래요? 여전히 지금 곰이라고 믿고 저는 곰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죠. 네, 근데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계시록 보면 유준열 씨가 여기 진짜 훌륭합니다. 이거 사실은 좀 이게 계셔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민망한데, 네, 접대는 아니고요. 뭐라고요? 접대는 아, 접대 멘트 같잖아. 아니, 때라는 말을 써요. 이동진 형님하고 멘트란 말안 접대라는 써요? 말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아니, 상스러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접대 라이브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예, 계셔서 사실은 좀 저도 약간 민망한데, 뭐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유준열 배우 연기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계시록 좀 꼭 그런 연기들을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별거 아닌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그런 연기는 경찰서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 바깥에서는 보이고 안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취조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 있는 줄 알고 혼자서 어떤 상황에서 다른 형사들 뭐 진술도 끝났겠다. 이 일회용 컵에다가 티백을 들고 담갔다 뺐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연기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백 연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의 불신이 없구나. 네, 불안함이 네, 없구나. 아까 아포페니아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안 쫄리는 거예요. 아 전혀. 왜냐면 이거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럼 나는 약간 확실하다. 시식 약간 껄렁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믿음이 생긴 이후에 이 사람의 행동의 변화 이런 게 심드렁하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 장면에서는 경찰과 대화를 굉장히 많은 양을 대화를 해요 원래는 원작에서는. 네. 근데 연성 감독님이랑 이 작품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대화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촬영 전날.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 대사들을 다 빼고 그냥 연기로만 가기로 해서 만들어진 장면이에요. 그거를 캐치하셨어요. 현장에서. 네. 네. 또 그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제가 장면을 설명하면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단내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한 어떤 장면이 있어요. 단내. 네, 단내가 어디서 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장면 때 유준열 씨라거나 혹은 아내로부터 어떤 고백을 받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실은 고백받고 싶은데 마치 하나님께 대신 고백하는 것을 목사로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차 안에서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우리를 뭐라고 할까 사로잡는 부분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네, 지금 민망해서 계속 궤도님 보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저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내가 그랬나? 하느님한테 칭찬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내가 그랬나? 아, 나 유준열이 아니지? 거기다가 이제 또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이 계시록에 맞아요. 네, 에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셔서 진짜요? 그럼 너무 깜짝 약간 놀랐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상호, 알폰소 쿠아론, 유준열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오셔요? 현장에도? 그러시진 않으신 것 그러진 않으셨는데 작품 초기부터 이 어떤 아까 말씀한 아포페니아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셔서 대본 초기부터 편집해서 마무리 나오는 데까지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많은 의견을 의견을 냈다고 주셨어요. 하시고요. 제가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하고 연상호 감독님 셋이서 이렇게 화상으로 대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한테 질문도 많이 했는데 한국 배우들의 굉장히 한국 배우들이 우수하다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 또 목회자 역할을 하셨다고 하고 네. 하니까 사실 기적이라는 게 종교적인 컨텍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궤도님이 본인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영화를 가져오셨어요. 사실 저는 어떤? 기적할 때 대표적인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겠다. 네. 네. 그게 이제 그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네. 그러니까 딱 듣기만 해도 종교적인. 네, 종교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홀리하죠. 네, 부부가 있고요. 세 딸이 있어요. 그 남편이 목사잖아요. 네. 똑같이. 근데 이 상황에서 둘째 딸이 이상한 병에 걸려요. 불치병. 처음에 불치병인지 몰랐죠. 그냥 유당불내증인지 알고. 네. 근데 둘째 딸이 배가 막 점점 나오고 이제 병원을 가도 증상도 알 수가 없고 얘는 지금 제대로 된 이 기능을 내장기관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뭐 원인도 모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놀다가 이 둘째 딸이 나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추락해서 떨어졌는데 어디도 상처가 없고 어디도 골절이 없고 심지어 그 앓던 불치병이 사라져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의사도 이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완치됐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딸이 그 순간 무언가를 자기는 봤다. 종교적으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이 엄마가 해도 애가 병이 안 났는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엎친 데도 엎친 경우가 맞아요. 나니까 사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예쁜 딸한테 이런 병이 생기지 하고 되게 하느님을 원망을 했어요. 너무 좌절하고 Why me? 이러면서 네. 원망만 하다가 딱 정말 그 최악으로 치닫는 순간이 되니까 하느님 제발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약간 이 영화의 메시지죠. 근데 이제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종교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진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라는 거는 일종의 그 기복신앙 같은 거거든요. 네. 종교가 갖는 힘은 사실은 긍정적인 결과가 갖고 오는 힘은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은 믿음 그 자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최재천 교수님이 네.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스승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존경하는 과학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생물학자고 동물 행동학을 하시고 네. 진화 심리학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 생물학, 진화 심리학 쪽에 가장 이제 권위가 있는 이 말씀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네. 아, 진화론자이시면서 진화 생물학 책에 수많은 번역과 감수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사실은 좀 대척점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종교가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사실 맞는 게 과학에서도 이걸 결론 짓지 못해요. 과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네, 이건 과학은 아니에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근데 이분이 딱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를 가니까 나 같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만약 이걸 내가 경험했다면 나는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본인들이 믿음을 통해 해석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기쁨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겪었다면 나는 단 1초도 이젠 웃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 평생을 이제 거의 우울함의 끝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웃고 즐겁게 생활을 하지? 근데 그 기반에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가 실체하던 실체하지 않던 신이 있던 없던 그거보다 중요한 건 적어도 지금의 과학기술은 그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없다. 근데 지금의 종교는 그들을 웃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이 과연 종교를 무조건 틀렸다고만 할 것인가? 근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심지어 진화 심리학자가 네. 그렇죠.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제가 그 마음속의 스승이라고 여긴 거는 어떤 그분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그쵸. 존경입니다. 지금도 강연 자료에 쓰고 있는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네. 네,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최혜천 교수님이 무릎을 꿇고 상을 수여해요. 눈높이를 맞춰서. 모든 과학자가 존경하는 그 원로 중에 원로 과학자가 어린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상징적인 어떤 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라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구나.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게 네, 배려죠. 설명하고. 과학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배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엄청나게 분석해서 그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쉽게 말하면 눈치를 엄청나게 봐야 돼요. 네네. 지금 듣고 있나? 이야기가 먹히고 있나? 재미없나? 재미있나?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걸 해야 되는데 최혜천 교수님은 그 어린아이한테도 그걸 맞추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배려란 이거구나. 네. 최고의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구나. 최재천의 좋은 거죠. 아마존이라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라서 맞아요. 네. 추천할 만한 채널이죠. 네. 우리 동진님도 종교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어요. 베네데타? 아, 베네데타. 네. 17세기의 이탈리아에 토스카나 지방에 있었던 실제 사례고요. 여기에 관해서 교황청에서 조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영화로 이제 극화한 건데 바로 그 유명한 폴 버호벤 감독, 네, 원초적 본능이나 뭐 로보캅이나 수많은 훌륭한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만든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데 옛날에는 이 부유한 집안에서 딸을 이제 수녀가 되도록 보면 새로운 직을 주는 거죠. 거기다 기부를 해서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9살 된 자기의 딸인 베네데타를 수녀원에 맡기게 됩니다. 수녀로 자라면서 23살 때부터 얘가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겪어서 기적들을 봐요.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신이 본인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본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랑 내가 결혼한 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신과의 어떤 합일 같은 것이죠. 심장을 교환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성인 스토리처럼 받아들여서 급속도로 출세를 해요. 보통 수녀 원장이 되려면 당시 최소한 40대, 50대가 되는데 30살에 수녀 원장이 돼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약간 너무나 많은 이적들이나 기적 같은 것을 행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러 올 정도로 살아있는 성인 취급을 받게 되죠. 근데 점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도 하고 예수랑 스스로를 동일치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황청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은 그녀의 어떤 그 이단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나 기적을 사유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레즈비언이었거든요. 레즈비언을 레즈비언이라고 규정할 만한 당시 어떤 그런 이해가 없었던 상황에서 수녀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처벌을 받거든요. 이게 실화인데요.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게 돼서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뭐 권력에 관한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기적을 믿었던 건지 아니면 거대한 사기꾼인지가 영화에서 불분명하게 일부러 다뤄요. 개도님이 좋아하시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일부러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고 이게 스티그마타 그러니까 성흔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게 돼서 네가 일부러 자해를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쓰셨어. 내 의지가 곧 하나님의 의지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실제로 신이 작용한 걸 수도 있잖아요. 신이 그렇게 행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마치 민찬이 그랬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아주 거기다가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라서 굉장히 재밌고요. 주제를 탐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뛰어난 작품인데요. 보다 보면 과연 기적이 뭘지, 믿음이라는 게 뭘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우리가 기적이 주제인데 오늘 약간 믿음이 주제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기적은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되는 거니까. 기적이라고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점 이 기적이라는 걸 줄여가는 게 과학기술의 목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가고 있는 방향이 예방의학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예전 같으면은 문제가 터지고 고치는 쪽으로 많이 갔을 텐데 지금은 미리미리 예방해서 예측하고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자. 그럼 이게 잘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회복을 했지? 너무 감동적이다. 이게 사라져서 더 이상 영화화되지 않을 정도가 과학기술의 끝이죠. 한 유튜브 채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위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박위라는 분이 이제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분을 제가 되게 존경하게 된 게 정말 밝고 즐겁게 지금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계속 찾아나가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운 부분,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와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삶 속에서 기적을 하나하나 만드는 분이구나.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위라클 채널에 한번 나가서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적이 뭘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과학에서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확률의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실제 과학에서는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그 일이 일어난다. 네. 과학에서의 0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일어날 일이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는 게 결국 과학기술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점점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라클 채널이라든지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적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분들의 좀 이야기를 보는 거 좋겠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야라고 느낄 때가 제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말을 딱 그대로, 그대로 내 의도한 대로 알아듣기가 일상에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게 바벨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영화도 옴니버스 영화고 전혀 다른 지역의 이제 인물들이 여러 스토리가 엮여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바벨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떤 아픔이 있는 가족사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행을 가게 돼요. 가게 됐는데 그 어떤 현지에 있는 꼬마 애들이 이 실탄을 갖고 있는 총을 장난을 치면서 여기저기 쏴보다가 멀리서 지나가는 그 두 부부가 탄 버스를 쏘게 돼요, 장난으로. 그게 총이 라이플을 피격하게 딱 되죠. 그렇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이 사람의 인연이 왜 여기서 나왔냐면 그 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총이 어디서부터 그 꼬마아이들이 갖게 됐고 그 총은 어디서부터 왔고 부부는 왜 하필이면 거길 여행했고 거기서 하필이면 그 총에 맞았고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걸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하고 있는 영화여서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고 사실 뭐 이 영화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과제로도 준비를 했어서 정말 연기 어떤 과제? 과제로요? 이 영화 분석하는 영화과 수업을 들을 때 그래서 장면마다 분석을 하면서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나죠? 생생하게 그렇겠네요. 기억나요. 그렇겠네요. 과제면은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학생들은 시큰둥하죠. 아무래도 학생이 준비한 과제를 발표하는 건데 근데 저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도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오늘 주제가 기적인데 네. 딱 떠오르는 게 저는 그 영화가 한 번에 떠오르더라고요. 바벨. 저도 사실 바벨이란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네. 딱 기적 주제 들었을 때 떠올랐던 것처럼 전 최근에 리얼페인 보면서 기적이란 단어가 꽂혔어요. 사촌지간이에요. 네. 원래 막 어렸을 때는 거의 친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절친처럼 붙어 다니던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 둘이 이제 공통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네네.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약간 유언 비슷하게 여행 경비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내 고향인 폴란드를 꼭 둘이 같이 여행을 하고 와라 이러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폴란드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 둘이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키에란 컬킨이 연기한 벤지는 대문자 E 외향형이고 데이빗, 제시 아이젠버그가 연기를 했는데 약간 내향형 I예요. 근데 둘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단체 관광을 해요. 그러니까 투어 가이드랑 같이. 그러니까 약간 벤지는 가끔씩 뭔가 선을 넘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약속 시간에 늦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민폐를 끼칠지 몰라서 보는 사람이 막 불안불안해요. 계속 한 사람은 좀 참는 느낌이고 한 사람은 가끔씩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고 한 사람이 저지르면 한 사람이 수습하는 느낌이죠. 네네 막 한 사람이 대신해서 막 사과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불안한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벤지가 그냥 마냥 이렇게 나사 빠진 사람이 아니라 나름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뭔지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픔에 대해서도 아직은 그거를 씨름하고 있고 또 거기가 폴란드고 홀로코스트 관광이란 말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실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던 장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도 이미 지나간 그 고통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쩔쩔매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관광을 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관광할 때 보면은 A라는 걸 봤으니까 이제 B로 넘어가고 C로 넘어가고 이렇게 일정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고통을 느꼈을 때도 어떤 아픈 일이 있어도 계속 그 아픔에 매몰되면 우리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쵸.
매일 내가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넘기잖아요. 저도 또 이제 범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막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아픈 일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제가 생활이 안 돼요. 계속 그 무브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내가 무브언 했던 그 페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아팠구나. 아팠는데 이거를 묻어뒀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아, 이게 고통을 느낀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느 대목에서 드러나냐면 벤지가 고백을 해요. 옛날에 할머니가 나 싸대기 때린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할머니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면서 그때 기분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해소하는 게 이 두 사람이 약간은 다른데 저는 이게 성격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두 가지라고 보였던 거예요. 이 기적 같은 고통이 삶이구나 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기적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리면서 끄덕거렸던 건 그렇게 그 투어가 끝나면 이 사람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같이 투어를 가는데 이 사람을 연락해서 그 사람 만나겠어요? 근데 그런 그 기간 중에 짧게 만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벤지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디 여행을 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터키 사람하고 우연히 열차 옆에 앉게 됐는데 한 시간 딱 같이 가면서 내 삶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네, 상담할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오히려 영어로 쉽게. 떠듬떠듬. 근데 너무 잘 통할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맞아요. 가족한테도 한 적이 없고 친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어떤 소통에서의 어떤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기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소통 자체가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죠. 초반에 정말 대사 하나하나 뺄 수 있는 대사가 없을 정도로 각본을 너무 잘 아주 잘 쓴 써서 각본이죠. 네, 이 네. 주연 역할을 하기도 했던 이 제시 아이젠버그가 직접 썼어요.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도 올랐고 키어런 컬키는 뭐 나무조연상 이번에 휩쓸었죠. 패키지 여행은 정말 랜덤한 사람들이 모여서 맞아요. 만들어낸 네. 어떤 기적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 인연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아. 친구도 어떤 하나의 기적. 가까운 건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아.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실버 라이닝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의미죠? 과학적으로는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이렇게 햇빛을 가리면 구름 끝에 햇빛이 뭐 삐져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구름의 라인을 이렇게 빛이 만들어내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 한 줄기의 어떤 희망 같은 네. 의미로 미국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한 줄기의 빛이 인연으로서 친구로서 만났을 때의 그 희망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두 남녀가 각자의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친구로서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회복해주는 그 과정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너무너무 따뜻한 영화여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적이네요, 영화입니다. 진짜. 네. 원래 이렇게 우리가 구름낀 날 좋아하는 주제 나왔다. 구름낀 날 선크림 많이 바르세요? 아무래도 쨍쨍한 날 그렇죠. 바르겠죠. 근데 재밌는 게 구름낀 날 오히려 선크림 더 많이 발라야 돼요. 그래요? 왜요? 구름이 딱 지나가면서 햇살이 나올 때 있잖아요. 요때 이제 구름 때문에 자외선이 반사가 돼서 더 많은 양의 자외선이 지상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오히려 흐린 날 선크림을 더 잘 발라야 된다. 이거를 표현한 작품이 바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라고요? 거기다가 플레이북이 이제 미식축구에서 작전 담아놓는 그게 노트, 그게 플레이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란 제목 자체가 희망을 향한 작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너무 아쉽게도 이 기적 같은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네요. 나와주신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사심 채우러 나왔고요. 세 분이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편집돼서 못 봤던 것들을 제가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격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었고 잘 기억에 나니까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또 제가 출연한 작품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개봉하고 나서 다음 달부터는 저는 다음 작품을 촬영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 작품을 앞두고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기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대접인지 접대인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을 얻고 가가지고 다음 작품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좀 용기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잘 나오셨네요. 제가 다음 작품 살짝 들어봤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작품입니다. 요거는 또 선크림 라플 나와요? 위클리 나올만 하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저의 목소리나 얼굴이 방송으로
전파를 타고 케이블을 타고 여러분들의 손바닥에까지 다다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계속되려면 여러분께서 라이프 플러스 TV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배우님도 이번 편 업로드 되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네네. 네, 그리고 라이프 플러스 트라이브 앱을 다운받으시면 우리 궤도님, 동진님 그리고 저의 히든 컨텐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꼭 다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선생님입니다. 로빈 윌리엄스 빼고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맞아 이것도 있었지 싶었던 게 네. 위플래시예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이잖아요. 세 번의 주제를 한번 다룰까요? 다르마 선생님이 틈만 내면 내 머리를 때리는 거야. 너 때문에 반평균 올라가네. 근데 그 선생님은 약간 좀 꼴보기 싫은 거야. 질투심이네요. 오토바이를 타고 교무실을 등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도로 오토바이로 다닙니다. 일찍 그 선생님 GTA 실사판이다. 어느 동네에서 다니신 거 학교를?